다음으로 이제 프로젝트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빌드 폴더에서는 빌드와 관련된 설정 값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lean.js는 제가 아까 그 npm 명령어 clean 관련되어서 나와 있는 설정이고요. 크게 수정할 내용은 없으실 겁니다. 웹팩은 기본적으로 운영용과 개발용으로 소스를 나눠서 관리하실 수 있는데, 그 운영용과 개발용 둘 다 공통적으로 사용되게 될 설정을 webpack.common.js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발용에서 사용할 웹팩 속성을 webpack.dev.js에서 작성하실 수 있고요. 실제 운영에 관련돼서 적용할 내용들은 webpack.production.js 여기서 설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콘픽입니다. 콘픽은 env에 관련되어서는 전역 변수에 관련되어서 이제 선언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위키를 보면서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index.js 파일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수정하시게 될 만한 웹팩 설정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추후에 웹팩 설정의 변경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플러그인이나 로더를 수정하시거나 추가하시는 거는 이쪽에서 작업을 하시게 되지만, 미리 설정되어 있는 로더나 플러그인들의 값들을 변경하실 때는 config 폴더 아래에 있는 index.js에서 수정을 하시게 되면 반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위키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src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이제 작업하게 되는 소스 공간이고요. 이것도 위키를 보면서 다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바벨릭, 이거는 바벨 설정에 관련되어서 설정을 입력하실 수 있는 곳이고요. .ESLint rc는 여기서도 ESLint 관련되어서 설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빌드 스크립트 실행까지 해서 빌드가 된 후까지를 확인을 해보셨는데요. 웹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실질적으로 설정이 바뀌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웹팩이란 자바스크립트 정적 모듈 번들러입니다. 이게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기능으로 먼저 모듈화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존의 임포트와 엑스포트가 기존 프로젝트에서는 동작하지 않는 구조였지만 웹팩을 통해서 임포트와 엑스포트가 가능해집니다. 요거는 ES6 언어에서 내용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싱글 파일 컴포넌트로 이제 .view 파일이나 아니면은 저희가 실제로는 사용하지는 않지만 SAS 아니면은 TS, 타입스크립트 언어 파일에 대해서도 웹 브라우저가 읽을 수 있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로 트랜스파일링을 지원을 해줍니다. 또한 이러한 하나의 의존점 관계에서 시작된 파일들을 하나의 JS 파일로 합쳐주는 번들링 역할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스 최적화에 관련되어서도 이것도 설정에 대해서 여기 밑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웹팩이 만약에 어떠한 대상을 이제 트랜스파일링이나 번들링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트랜스파일링이나 번들링을 하게 된 이제 의존성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이 그래프의 시작점이 이제 엔트리 시작점을 통해서 이 시작점에서 제공되는 의존성 관계들을 파악을 해서 하나의 JS 파일로 번들을 해주는데요. 이 시작점에 관련되어서 엔트리라는 설정 값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설정 값은
config 점 여기서는 보기가 조금 어려워서 제가 따로 사용을 하는 개발 툴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config 폴더 아래에 있는 index.js 파일을 열게 되시면은 model.export라는 요 객체에다가 웹팩에 관련된 설정들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사용하게 될 엔트리에 대한 속성은 요 엔트리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요 시작점으로서는 현재 폴더에 main.js가 JS 파일이 선언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파일명이 변경되거나 아니면은 다른 파일의 위치에 있다고 하면은 이 부분을 수정을 하시게 되면 되고요. 이렇게 생성된 의존성 그래프 하나가 하나의 청크라는 단위로 청크라는 단위로 웹팩에서 관리가 되는데 이 청크의 이름을 이 키 값으로 자동적으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아웃풋입니다. 아웃풋은 이제 어딘가로 내보낸다, 아웃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요거는 실제로 이제 어떤 파일이 생성되면서 이제 번들링을 통해서 설정되는 값을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퍼블릭 패스는 서버에서 컨텍스트 루트가 있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안드로이드와 iOS 같은 경우에는 로컬 서버가 돌게 되면은 레스 그리고 따따따라는 이런 컨텍스트 루트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 컨텍스트 루트를 가지게 되는 경우에는 퍼블릭 패스에 넣어주셔야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점 슬래시로 상대 경로를 입력을 해두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절전 모드로 빠지게 되면은 이제 파일 프로토콜로 파일을 열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정확하게 세팅이 되지 않 iOS나 안드로이드가 두 개 다 정확하게 컨텍스트 루트가 생성되는 게 아니라 무작위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상대적인 경로를 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서버형으로 개발을 하시게 되면은 그 서버형에 맞는 퍼블릭 패스를 입력을 하시면은 해당 퍼블릭 패스 기준으로 파일들이 작성이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패스입니다. 패스는 실제로 이제 번들링이 돼서 결과가 어디로 생성이 됐거냐 라는 속성 값을 줄 수가 있고요. 현재는 업세트 밑에 있는 레스 밑에 따따따 폴더로 생성이 되도록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파일 네임은 생성된 파일 네임을 대해서 이제 어떻게 설정을 할 건지에 대해서 값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안에 대괄호 안에 이제 네임 이렇게 작성되어 있는데 요거는 파일 네임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다른 값으로는 해시 값 또는 콘텐트 해시 값을 줄 수가 있는데 해시 값은 말 그대로 난수를 해서 파일이 생성이 되는 거고요. 콘텐트 해시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변하지 않는 이상 유효한 해시 값을 가지게 되는 파일명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청구 파일 네임 같은 경우에는 레이드 추후에 현재 기본적인 프로젝트에 레이지 로드라는 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레이지 로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화면에 대해서는 JS를 호출하지 않고 이제 그 당시에 필요해졌을 때 해당 JS 파일을 불러오는 뭐 이러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게 분리가 된 파일에 대해서 이름을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로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더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떠한 파일을 사용할 건지에 대해서 웹팩에 선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빌드 안에 있는 webpack.common.js를 보시게 되면은 모듈 내에 룰, 제이슨 아래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 안에 있는 테스트 값은 정규식을 넣어주게 되고요. 이 해당 정규식에 맞는 파일들은 각각의 로드를 통해서 웹팩이 처리를 하게 됩니다. 현재 적용되어 있는 로더들은 바벨 로더, 바벨 로더는 작성하는 JS 파일에 대해서 처리를 도와주고요. URL 로더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바이너리 파일들, 뭐 예를 들어서 이미지나 아니면 폰트 파일들, 이런 파일들을 베이스 64 코드로 변환하는 경우에 사용을 하게 되어 있고요. URL 로더와 관련되어서 index.js에서 해당 설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커먼 아래에 보시면은 이미지 리미트와 폰트 리미트라는 속성이 있는데 단위는 바이트 단위로 만약에 0을 하게 되면은 모든 이미지 파일과 폰트 파일들은 베이스 64로 컨버팅이 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전에 빌드했던 파일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파일이 생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먼저 삭제를 해 보겠습니다. 삭제를 한 후에 다시 재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재생성을 하시게 되면은 폰트나 이미지, 이게 화이에 아무것도 생성이 되어 있지 않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미지나 아니면은 뭐 폰트에 관련되어서 소스가 베이스 24로 변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URL 로더에 관련되어서는 인덱스에 있는 폰트 리밋이나 이미지 리밋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혹시나 뭐 이미지가 이 확장자 이외에 더 추가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확장자가 있으신 경우에는 이 형식에 맞춰서 추가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해당 파일도 이 로더를 통해서 처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스타일 로더. 이 스타일 로더는 크게 읽으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이거는 나중에 플러그인을 통해서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CSS 로더. CSS 로더는 이제 CSS에 대한 파일을 처리할 때 필요한 로더고요. 뷰 로더는 뷰 파일을 처리할 때 필요한 로더입니다. 다음은 플러그인입니다. 웹팩에서는 로더를 이용한 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플러그인으로 다시 넘어오게 되는데 이제 플러그인에서도 이제 추가적으로 기능을 선언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미니 CSS 엑스트라 플러그인은 기존 웹팩에서는 기본적으로는 뭐 파일이나 아니면 JS나 CSS, HTML 같은 것들을 원래는 CSS인 JS라고 해서 JS 폴더로만 생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JS 폴더가 파일이 너무나도 무거워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분리하여서 CSS 파일로 만들어주는 이런 플러그인이고요. 이 플러그인에 대해서 설정 값은 CSS 파일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CSS 아래에 폴더 아래에 해당 네임과 콘텐츠를 통해서 파일이 생성되도록 설정을 해 놓았고요. 커먼 아래쪽에 내려보시면은 플러그인 안에 미니 CSS 엑스트라
플러그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HTML 웹팩 플러그인입니다. 이거는 HTML을 처리할 때 사용하는 플러그인으로 템플레이트와 파일 네임, 청크라는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어 있는데, 템플레이트는 사용할 HTML 파일의 위치입니다. 때문에 이쪽에 이 프로젝트 안에 있는 HTML로 선언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파일 네임은 이제 생성되었을 때 파일 네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인데, 이것도 index.html로 동일하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HTML에 적용할 청크는 번들과 벤더가 있는데요. 요 위에 보시면은 인덱스에 보시면은 엔트리 폴더 아래 번들로 되어 있습니다. 요 번들 청크가 요 번들에 선언이 되어 있는 거고요. 요 번들 벤더 같은 경우에는 아래 스플릿 청크에 관련돼서 이제 청크를 코드가 많아지면은 소스 코드가 점점 무거워지면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분리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따로 나온 새로 생성되는 청크에 대해서 벤더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웹팩 4 이상 버전부터는 이제 모드라는 것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드 같은 경우에는 dev와 common.html에 여기 node env라는 애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값으로는 프로덕션과 디벨롭먼트라는 값을 주게 되는데, 프로덕션을 주게 되면은 난독화와 압축이 자동적으로 지원이 되고, 디벨롭먼트로 하게 되면은 요 난독화 압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웹팩에서는 그렇게만 주게 되어 있지만 요 부분에 대해서는 스크립트를 보면서 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로스 env라는 패키지를 통해서 노드 env가 디벨롭먼트라는 값을 가지게 스크립트에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tart라는 커맨드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common.js에서 process.evan이라는 요 파일에서 node env라는 파일을 가지고 오게 되는데, 이 값이 어떤 스크립트로 실행했느냐에 따라서 이 값 디벨롭먼트라는 값이 넘어올 수도 있고 프로덕션이라는 값이 넘어올 수 있습니다. 이 값으로 핸들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만약에 스크립트를 추가적으로 정의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시다면 크로스 env를 포함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웹팩에서의 이제 전역 객체 선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플러그인 전역 객체 생성의 첫 번째 방법으로는 프로바이드 플러그인을 통해서 전역 객체를 선언하실 수 있는데, 요 프로바이드 플러그인은 웹팩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플러그인이고요. 사용하시는 방법은 패키지 내에서 현재는 로데시라고 이제 언더스코어의 다음 버전인데, 요 패키지를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에 webpack.common.js 안에서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요 키값은 전역 객체에서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해서 명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되고요. 사용할 패키지를 요 옆에 작성을 하시면은 이제 프로젝트 내에서 요 언더바로는 로데시를 자동적으로 불러오게 됩니다. 다음은 define 플러그인을 통해서 전역 객체를 선언하는 방법입니다. define 플러그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보시게 되면은 dev와 이제 프로덕션 모드일 때와 이제 디벨롭먼트 설정인 경우에 각각에 나눠서 처리를 해 놓았는데요. 이 파일들은 콤피그 아래에 있는 dev.env 혹은 prod.env js를 인풋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서 이제 어떠한 코드들을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 코드들이 일반적으로 선언하는 프로바이드나 아니면 윈도우.글로벌 이런 식으로 선언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게 다른가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이 친구들은 이제 웹팩이 빌드하는 과정에서 강제적으로 인젝션이 일어납니다. 때문에 콘솔이나 이런 곳에서 요 콘스탄트라는 단어가 있으면 요 콘스탄트를 참조하고 싶다 하더라도 디버그 콘솔에서는 참조가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부로 사용을 노출을 원하지 않는 변수를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사용하실 때는 임포트나 엑스포트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콘스트라는 이제 바랑 동일한 거죠. 호스트를 통해서 변수명을 통해서 그냥 바로 process.env를 참조를 하게 되면은 해당 요 콘스탄트라는 값이 웹팩 빌드하는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인젝션이 이제 주입이 됩니다. 주입이 되어서 요 안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방법으로는 이제 코드 내에서 그냥 윈도우.글로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는 방법입니다. 요거와 관련되어서 설정값들은 웹팩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에는 웹팩 4버전대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최신 버전은 5버전이라서 이제 그냥 공식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5버전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앞에 V4를 붙여서 4버전대를 확인하셔야지 정상적으로 지원되는 거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바벨입니다. 이 노드 프로젝트 안에는 바벨이라는 패키지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벨이라는 패키지가 해주는 역할은 이제 최신 버전의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미지원하는 브라우저에서도 동작할 수 있도록 파일 변환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웹 브라우저에서 제공되는 자바스크립트 인터프리터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버전에 따라서 지원 유무가 달라지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여기서 프로 위즈라는 ES6 언어를 어느 버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파리는 8버전대 이상부터 되고 아니면은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크롬 같은 경우에 32버전 이상부터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요 범위에 따라서 원래는 기본적으로는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프로젝트에서는 ES5 문법으로만 작성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해진 건 아니었지만 안정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ES5 이하의 코드로만 작성을 했어야 됐는데 이 바벨이라는 걸 통해서 최신 문법이나 아니면 ES6에 대해서도 동작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동작에 대해서 보장이 됩니다. 이러한 설정들은 프로젝트 안에 있는 .babel rc라는 이 파일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적용되어 있는 속성으로는 바벨에서 적용되는 preset env라는 게 있는데 이게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원 범위를 뜻합니다. 이 모듈스는 크게 상관은 안 하셔도 되고요. 타겟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어느 버전 때까지 지원을 할 건지에 대해서 선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30버전, iOS 같은 경우에는 8까지. 이러한 숫자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는 브라우저 리스트라는 GitHub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여 이 숫자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단순하게 서버용으로 작성을 하시게 되면서 나는 웹앱으로도 제공을 할 생각이다 라는 경우에는 이 부분을 조금 수정을 해주셔야지 해당 지원에 대해서 보장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플러그인으로는 이제
다이나믹 인풋이라는 게 적용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레이지 로드에 관련되어 있는 플러그인입니다. 추가적으로 다른 설정들이나 아니면 폴리피 파일이나 뭐 이런 설정들을 사용하시고 싶으시면은 요 패키지를 설정하셔서 요쪽에 있는 파일을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적용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따로 폴리피를 통해서 적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정말 최신 기술인 지금 막 나오고 있는 ES6나 이런 것들에 관련되어서 지원을 사용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요런 밥의 프로필이라는 거를 따로 설치를 하셔서 인풋을 하셔야지 정상적으로 동작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코드를 작성하시다가 이거에 대해서는 단말기가 지원이 안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시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만 폴리피를 따로 설치를 하셔서 인풋을 통해서 적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기본적으로는 폴리피를 적용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파일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필요한 API 메서드에 관련되어서만 그거를 각각 폴리피를 찾으셔서 적용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ESLint. ESLint 같은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이제 하실 수가 있는데 ESLint가 하는 역할은 자바스크립트 내에서 에러가 있는 코드에 대해서 미리 표시를 해줍니다. 런타임 과정에서 미리 표시하거나 아니면 전반적으로 코드 스타일을 지정해서 일관화가 가능하다는 게 특징인데요. 예를 들어서 요 하나의 펑션 안에서 아무도 선언하지 않은 변수를 참조하게 되면은 nothing.do 라고 했을 때 요 ESLint 관련되어서는 VS 코드 같은 경우에는 플러그인을 따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VS 코드에서 ESLint에 관련된 플러그인을 다운로드 받게 되시면은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해줍니다. nothing이라는 값은 선언되어 있지 않다라는 내용을 미리 표시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때문에 런타임 과정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에러에 대해서 미리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또한 전반적인 코딩 스타일을 지정해서 일관화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현재 ESLint 설정 파일은 .eslint.rc라는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에어비앤비 베이스를 따르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트링을 선언할 때 쌍따옴표를 사용하지 않고 홀따옴표를 사용하도록 규칙이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ESLint가 먼저 읽고 싱글 쿼터를 사용하라고 경고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같은 경우에는 수정이 가능한 에러 같은 경우에는 플래그로서 린트 픽스를 명령어를 사용하시면 자동적으로 수정이 될 수가 있고요. 이러한 ESLint에 대한 설정 값들은 이 ESLint에 있는 파일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ENV는 이제 사용이 되는 환경에 대해서 선언이 가능하시고요. 익스텐드 같은 경우에는 패키지로 제공되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다른 패키지를 사용을 원하시는 경우에 여기에 추가하셔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플러그인 같은 경우에는 그 플러그인을 선언하실 수 있고 글로벌 같은 경우에 이제 전역 객체로 사용되는데 이 친구들이 추적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줘야지 ESLint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요 파서나 파서 옵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만약에 지금 이 구조에서 많이 바뀌지 않는다면은 추가적으로 건드릴 필요는 없으시고요.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룰에 대해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현재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룰들에 대해서 이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코딩 스타일을 내가 강제적으로 하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이 룰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셔서 여기에 선언을 하시게 되면은 이 ESLint가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해당 ESLint의 룰을 적용해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네, 여기까지 프로젝트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추후에 패키지가 추가적으로 설치되거나 패키지.log이라는 파일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형상 관리 때 이 파일도 같이 포함을 해주셔야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일단은 로그인식으로 번들링이 된 파일에 대해서 디버깅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버깅 같은 경우에는 번들러를 통해서 이제 하나의 번들이나 압축이나 이런 식으로 거치게 되면은 하나의 소스맵이라는 파일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 소스맵은 이 번들 되기 전에 대해서 코드의 원상태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정보에 대해서는 개발용에서만 생성이 되도록 세팅이 되어 있고요. index.js 안에서 데브툴 소송을 이용해서 소스맵 해석률을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라인 소스맵을 굳이 변경하실 필요가 없다고 느끼시면은 추가적으로 변경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요 해당 관련되어서 에뮬레이트에서 한번 디버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번들리게 되면은 이런 소스 파일들로는 디버깅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확인이 어려우신데 이렇게 보시면은 웹팩 세미콜론 이제 슬래시라는 걸로 새로 생성이 되게 되는데요. 이 아래에서 .뷰 파일에 대해서 디버깅이 가능합니다. 하시게 되면 브레이크 포인트도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시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기존 디버깅 방식과 동일하게 디버깅이 가능합니다. JS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점으로 시작되는 이쪽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CSS도 이쪽에서 번들링 되기 전에 소스 내용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